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한알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문미입니다. 꼭 필요한 뉴스만 콕콕 집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매일경제 1면입니다. 전대미문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20조를 넘어섰다. 라는 소식입니다. 어제 저희가 이 조금 전 들어온 속보입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삼성전자의 4분기 영업이익이 20조를 넘어섰다. 이런 걸 보고 여기 같이 볼까요?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얘기를 하죠. 특히나 이번에 그냥 단순히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한국 기업 사상 최대 신기록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연매출도 333조까지 나왔다라는 건데 여기 잠깐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4분기 실적 그래프를 보면 지금 2024년 4분기에 비교, 그러니까 전년 이 동기 대비 따졌을 때 24년 4분기 때는 영업이익만 따졌을 때도 6.5조였었죠. 그런데 이번엔 영업이익이 20조로 올랐다. 매출도 물론 75조 8천에서 93조까지로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쑥 올라간 영업이익 새해에도 이 기조 그대로 쭉 유지할 수 있길 좀 바라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공소청 검사들의 보안 수사권 허용. 네. 지금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안 이게 수사 기소 분리하고 검찰은 기소만 맡아야 되는 거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보안 수사권은 이건 불필요하다라는 입장이었었는데 총리실 산하에 지금 검찰개혁 추진단이 이걸 지금 다 마련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마련한 안에는 공소청 검사들한테 보안 수사권을 허용하기로 하자라는 걸로 일단 가닥을 잡고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여기 좀 같이 보시죠. 여당의 강경파 이건 안 되지 절대 안 된다라고 좀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 간에 이게 어떻게 조율이 될지가 관건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 기사 볼까요? 경향입니다. 방첩사 49년 만에 해체된다. 네, 지금 이 국방부의 이민관군 합동자문특별자문위원회가 있는데 특별자문위에서 어제 뭐라고 얘기했느냐. 방첩사령부 이거 폐지하시지요 라고 국방부에 권고를 했습니다. 계엄의 여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국방부가 실제로 이 자문위 의견을 따른다고 하면 1997년에 창설된 방첩사 이제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한겨레입니다. 콘크리트 둔덕 없었으면 제주항공 승객 전원 생존했습니다. 라는 이 사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남 무안공항에서 있었던 이 제주항공 참사. 콘크리트 둔덕 자체 이건 문제는 없어요라는 게 사실 정부의 입장이었었어요. 그런데 국토부 사고조사비 연구 용역을 주어서 이 결과를 받아보니까 이게 나와 있죠. 콘크리트 둔덕만 없었으면 전원 다 살 수 있었습니다라는 결과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실 제주항공 참사가 난 지 1년도 넘었죠. 다만 1년이 넘은 지금까지 또 공식적인 사고 결과 발표는 없는 상태입니다. 뭔가 잘못을 했으면 잘못한 걸 좀 빨리 인정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빨리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 기사 볼까요? 세계일보입니다. 트럼프 내년 국방 예산 2천조 원으로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부르죠. 왜? 국방 예산이 1,000조인 나라다. 그래서 천조국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미국을 2천조국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돈으로 국방 예산 2천조 정도 이제 다시 더 50%나 늘리겠다라는 건데 50%를 증액해서 꿈의 군대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현재 미국의 국방 예산 1,450조가 조금 넘죠. 그런데 여기에 50% 증액하니까 2천조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어제 저희가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라고 해서 말씀드렸던 게 국제기구 66곳 다 탈퇴했어요 미국이라는 말씀 드렸죠. 국제기구에선 탈퇴하고 국방비 예산은 늘리고 다음 주에 덴마크랑 만나서 그린란드 팔라고 얘기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미국의 행보 하나하나가 거침이 없고 참 노골적이다라는 생각 저만 하나 싶습니다. 네, 바로 이 모습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뭔가 시위를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죠. 근데 여기 보면 아이스 아웃 오브 이 MPLS 뭐냐 이게 이 미네소타주의 이 미니애폴리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아이스 나가라는 얘기인 거죠. 여기서 말하는 아이스는
얼음 아니죠. 이민세관 단속국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지아에서 우리나라 직원들도 이 아이스 요원들에 의해서 사실 끌려가고 구금이 됐었던 이 아이스인 건데 이 실제로 이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아이스 나가세요라고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To ice, get the out of Minneapolis. 네, 무기를 소지하지 않고 있었던 37살의 백인 여성, 지금 이 이민세관 단속국 나가세요라는 이 시위 겸 지금 차로 진입을 막고 저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관 요원이 오니까 단속원이 오니까 차를 뒤로 좀 후진해서 나가려고 하는 찰나 그때 총성이 울려 퍼졌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 여성 결국 최종 숨지고 말았는데 미국 정부는 정당방위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이 지금 시위에 나온 시민들은 무기를 소지하지 않은 아이가 셋인 이 엄마가 차로 진입을 좀 막았다고 이게 지금 총에 맞을 사안이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시위가 보시는 것처럼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시나요? 이 미니애폴리스 바로 여기가 2020년 백인 경찰한테 이 과잉 진압으로 흑인 이 조지 플로이드가 숨진 곳이 바로 또 이 미니애폴리스입니다. 이번 사안이 자칫 또 제2의 조지 플로이드 사태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인데 윤영걸 대표님. 사실 이 사안이 작지 않아 보이는 게 자꾸 시위하고 이 반발하니 목소리 굉장히 지금 크게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렇죠. 저 무장하지도 않은 네. 30대 여성 또 그동안에는 흑인 대상 범죄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백인이잖아요. 네. 근데 저렇게 총을 쏴서 현장에서 살해를 했다는 거는 경찰이 아무리 공무집행이라도 과잉이라는 말을 느낌을 지울 수가 없죠. 그 해당 그 지자체 장도 IC 나가라 뭐 이렇게까지 했잖아요. 미국 이민단속원이 너무 좀 심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정당방위라고 트럼프 대통령도 뭐 비호를 했던데 누가 봐도 저 화면을 보면은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잖아요. 미국 공권력이 너무 좀 심하다 이런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미국 여러 가지로 전 세계를 들썩들썩하게 매일 하루하루가 다르게 들썩들썩하게 지금 이런저런 이슈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 내부 사정까지 여러 가지로 좀 혼란스러운 시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침엔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들어가 볼까요?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네 무슨 얘기냐 기사 같이 보시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특검 오늘 구형할 예정이다라는 겁니다. 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결심 공판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20분에 이제 결심 공판이 예정이 돼 있는데 재판 막판까지도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은 경고성이었고 국무위원들도 주변에서 나한테 조언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어요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이 계엄 이게 오래 갈 수 있냐? 상식적으로도 그런 게 충분히 생각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총리하고 국무위원들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최소한의 정무 감각이라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오히려 야당한테 막 역공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사실은 좀 나도 기대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무슨 말인가 싶죠. 네.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30일 만에 내란 우두머리 오늘 구형 윤 막판까지 참모 탓.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이 지난 5일 공판 때의 모습을 저희가 지금 보여드린 거예요.
아니 이거 계엄 이렇게 선포를 하면 야당한테 역공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내 주변에 국무위원들도 최소한의 정무 감각이 있으면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나한테 뭐 이런 얘기도 하나도 안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변에서 정무감이 없어서 내가 조언을 제대로 못 받았다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한 거죠. 네. 윤영걸 대표님. 그럼 주변의 잘못인 걸까요, 계엄? 저런 뭐 공판에서 저런 진술을 했다는 거는 참 국민으로서 참 개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국무위원 중에 계엄을 선포하면은 야당에서 역공을 당한다는 조언을 진언을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저 말을 누가 믿을 수가 있겠어요. 저 비상계엄 하면은 야당 역공 당한 거는 당연히 아는 사실이고 아마 초등학생도 저 다 아는 사실일 거예요. 저거를 법정 진술에서 구형을 앞두고 했다는 거는 그 직원들, 국무위원들한테 책임 떠넘기기 밖에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오히려 저 오늘 뭐 법원에서 네. 검찰이 특검이 구형을 하지 않습니까? 네. 오히려 저런 면이 오히려 더 좀 강한 구형량이 뭐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3개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근데 무기금고는 아니라고 하고 하니까 굉장히 세게 나오는 오히려 계기가 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히려 막판까지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 탓을 하는 이런 모습 자체가 오히려 형량이 좀 가중되는 요인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이경민 변호사님. 일단 막판까지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었었거든요. 오늘 그러니까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뭐 무죄까지도 있을 수 있는 건데 뭘 예상하십니까? 일단은 그 비상계엄을 선포를 한 이후에 이제 왜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뭐 경고성 기업, 그다음에 뭐 야당의 뭐 이런 입법 폭주, 뭐 이런 걸 막기 위한 거라고 했지만 사실 수단이 너무나 잘못됐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뭐 일단은 뭐 성격은 다르지만 헌재에서도 그런 이제 파면이 됐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비상계엄을 절대 정당화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 뭐 국회나 선관위를 봉쇄하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도 비춰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어가지고 내란죄에 충분히 이제 적용이 가능한 그런 사안이 아닌가라고 이제 보여지고. 형량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뭐 이 사건 이전에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때 당시를 고려를 하게 되면 네. 사실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때는 뭐 이제 사상자도 발생을 했었고 그래서 성격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결국 이제 그동안 지켜왔던 민주주의의 그런 이념들이 있었고 이제 체제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한 번에 이제 뭔가 이제 전복시키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을 이제 태도가 이제 봤을 때는 우리 국민들이 받는 피해 정도, 그 후폭풍은 또 이제 무시 못할 정도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나아가서 이제 당연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없었고 나아가서 이 이후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형량을 정할 때는 반성하는 여부를 고려를 하게 되는데 수사나 재판에 얼마나 또 협조적으로 했는지도 고려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은 본인이 어떻게 보면 법에 위에서 이제 군림하는 사람처럼 이제 행동을 했고 뭐 이런 체포영장 집행도 저지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비춰봤을 때는 이 검찰 입장에서 아마 이제 상징적으로라도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사형을 조금 구형을 하는 쪽으로 아마 가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죠. 사실 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해서는 사실 크게 종류가 뭐 집행유예나 뭐 징역 몇 년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이 무기금고, 무기징역, 사형 뭐 이 정도 선에서 이 나오는 건데 지금 말씀은 이거는 물론 상황은 좀 다르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 때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형이 구형이 됐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좀 같이 볼까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최종 선고 형량과 구형 현황이 지금 표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전두환 전 대통령, 이 전두환 씨는 혐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죠. 내란 목적 살인 등 이 살인까지 지금 다 들어 있어요. 그리고 구형이 그때 사형이 됐고 다만 최종 선고는 무기징역이 나왔었습니다. 같이 갔었던 이 노태우 전 대통령은 구형이 무기징역이었었고요. 최종 선고는 징역 17년. 이명박 이 구형은 징역 23년, 하지만 선고는 17년. 박근혜 35년, 근데 22년. 그리고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형이 예정이 돼 있다라는 건데 전두환 전 대통령 때를 생각을 하면 사형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최창일 교수님. 지금 이 사형이 선고가 되지 않겠는, 이 사형이 구형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뭐가
구형이 돼야 한다라고 보십니까?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목소리가 안 나오세요. 네.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네, 이른바 이제 신군부의 쿠데타였어요. 네, 이건 쿠데타. 신군부 쿠데타는 아닌데 내란을 구성하는 건 똑같다고요. 그때 뭐 사망자도 있었고 그렇다고 이건 이제 지금 쿠데타는 아니지만 이건 사실 내란 목적이 똑같아요.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그러니까 노태우의 경우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였고 네, 이건 이제 전두환이나 지금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는 내란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뭐 감형이 된다 하더라도 선고 때도 달라진다 하더라도 저는 일단 특검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수사와 재판에 전혀 협조하지 않았고 네. 수사에도 협조하지 않았고 재판에도 참석하지 않은 적이 많았고 반성 사과 아까 봤지만 전혀 없고 이런 상황을 볼 때 아마 특검이 사형의 구형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말씀이 잘 안 나와가지고 말해요. 네. 최승길 교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음소거가 됐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목 소리 상태가 좀 아프시지는 않은데 아픈 건 아니라고 합니다. 혹시 또 유튜브 댓글로 많이 또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려요. 아픈 건 아닌데 목소리 갑자기 좀 이렇게 좀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셔서 약간 좀 말씀을 오늘 좀 자제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은 그런 거예요. 전두환 때의 쿠데타랑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이 구형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인 건데 제가 말씀드렸죠. 마지막까지 어쨌거나 마지막 공판까지 혐의를 인정하진 않았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지난 재판에선 이 녹취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그 5개 기동대로 강문을 지금 다 지키고 있잖아요, 그제? 예, 문별로 지금 지금 다 배치해놨습니다. 지키고 있는데 예. 거기에 예를 들어서 야당 국회의원이 출근한다든지 예. 그런 것을 막아라 그런 건 아니잖아.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차단하라고 170하고 저희한테 를 했습니다. 서울청에서. 와, 씨. 그러면 예. 국회를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다 차단하라? 예. 애초에 국회를 보호하라는 목적이 아니고. 예. 경찰인 거 티나지 않게 사복으로 해라. 네. 뭐 형사조끼 이런 거 입히지 말고. 네. 뭘 체포하는 거예요? 누구 체포하겠냐? 국회 가면. 네. 사실 이런 정황 녹취가 이 재판에 처음 공개가 된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특검이 계속 이런 녹취를 틀었다는 거죠. 보겠습니다. 이 야당 국회의원이 출근한다든지 그런 걸 막아라 그런 건 아니잖아. 근데 요지는 막으라고 한 거예요? 라는 거죠. 모든 사람 다 차단하라고 지시했어요. 서울청에서. 와, 이럴 수가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다른 녹취도 또 틀었죠. 같이 볼까요? 이거는 이제 이 국회 경비대 간부들 간의 이 얘기인 겁니다. 어디 지시받았다고? 상황실에서 지시했습니다. 그럼 국회에 들어온 사람 모든 사람 차단하라고? 애초에 국회를 보호하는 거 아니야? 네. 예. 다 막으라는 거예요. 보호가 아니라 라는 얘기를 하니까 와, 말문이 막힌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경민 변호사님, 이게 사실 재판이 지금 여러 번 지금 진행이 됐거든요. 진행이 되면서 처음 나온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마지막에 이런 이 녹취를 다시 한번 또 튼 거는 이게 이번 사안의 핵심입니다라고 강조를 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재판에 있어가지고 여러 증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증거들에 있어서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당시에 이제 군 수뇌부라든지 아니면 이 경찰 간부들의 그런 진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계엄을 모의를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각 상피고인들 사이의 이제 진술 이런 내용들이 증거로서 가장 중요하고 사실 이제 이 지금 나왔던 간부들 간의 통화 내용은 뭐 아주 유력한 증거라고는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의 그때 당시의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또 유력한 참고 자료나 아니면 뭐 증거로서의 가치도 가진다라고는 볼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결국 이제 뭐 특검에서도 이제 현출을 시켰다라는 말은 모든 증거를 다 제시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때 당시에 그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지시가 위에서부터 쭉쭉쭉쭉 내려왔기 때문에 본인들은 이제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전달을 못 받았을 수는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이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위에서부터 국회를 봉쇄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결국 이제 실질적으로 이 역할을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저 역할을 수행을 하고 그런 내용의 대화가 오고 가지 않았겠느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저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나중에 뭐 나아가서는 그때 당시에 이제 뭐 개헌 문건으로 뭐 비상 입법 기구를 창설을 한다. 그 말인즉슨 결국은 이제 국회를 봉쇄를 하고 국회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비상 입법 기구를 만들려고 했었다. 그쵸. 라는 부분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는 하나의 퍼즐이 될 수 있어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하나의 또 중요한 그런 이제 증거 자료로 볼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든, 그러니까 직접 증거가 되지 않더라도 지금 특검은 이런 관련 일련의 정황들을 다 일괄해서 다 오늘 결심 전에 다 어떻게 보면 턴다, 다 보여주겠다라는 생각으로 공개한 것 같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네. 지금 오늘 과연 무기징역이냐 사형이냐 뭐가 나올 것이냐 알 수 없는 가운데, 근데 이 오늘 있는 결심 공판이 피고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 한 명만이 아닙니다. 무려 8명이나 된다라는 거죠. 누구 있는지 그 약간 준비가 좀 미비한 상황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김용현 전 장관도 오늘 구형 대상입니다. 근데 김용현 전 장관 본인의 변호인단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같이 볼까요? 답은 이미 정해진 재판이다. 그러나 나는 두렵지 않다. 변호인단은 대통령 변호인과 협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싸워달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유애국 시민들이 여러분들의 변론을 보고 용기를 얻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 어차피 중형이 나올 거 예상은 되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변호인들 당신들이 이렇게 막 재판부랑 막 이렇게 강하게 나가고 하는 걸 보면서 오히려 시민들이 힘을 얻으니까 더 이렇게 뭐 열심히 좀 해주세요. 용기를 다 얻고 있거든요.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윤영걸 대표님, 네.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재판장에서 소란을 피워서 구금 조치까지도 사실 이 지시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런 거 의뢰인한테 이거 도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의뢰인이 오히려 약간 좀 더 하세요라고 얘기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변호인이 변호를 한 게 아니라 네. 오히려 판사하고 싸움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구형량이 나오는데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비슷한 구형량이 좀 나오지 않을까. 비슷하게 나올 오히려 거다. 오히려 그 지지자들만 보고 재판을 했지 판사를 보고 재판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싸워달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센 구형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아까 뭐 최 교수님하고 이 변호사님은 사형 구형을 예상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내란 특검이기 때문에 내란을 기정사실로 하고서 구형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할 때 무기징역이 저는 구형이 될 가능성이 좀 많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내란이라는 거는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뭐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 비상계엄이라는 거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리고 비상이라는 상황을 판단하는 것도 대통령의 판단 영역이에요. 그리고 12.3 비상계엄 때 폭동이 있었던 건 또 아니거든요. 그때도 국회도 정상적으로 가동이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사형을 구형하거나 무기징역을 구형하거나 네. 결과적으로는 큰 판사 판단하는데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우리나라는 사형 폐지 국가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국론을 너무 나눠져 극한 최고 센 게 사형 아닙니까? 뭐 흉악범이나 뭐 나라를 어떻게 보면 팔아먹은 사람한테 하는 그 사형인데 네.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지 않겠느냐. 뭐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네. 그래서 구형은 저는 무기징역이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살짝 요새 의견이 좀 갈리셨어요. 무기징역, 사형. 지금 이 무기징역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내 개인적인 생각이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이 결심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뭐 추가 변론이 있다거나 이런 건 더 이상 없죠. 그런데 지난 공판 때 변호인단이 이렇게 재판부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뭐 윤석열 피고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피고인들이 있고, 오늘보다는 시간이 더 많이 들 거라고 보입니다. 또 피고인 최후 진술도 있을 것이고요. 검찰의 구형 논고도 남았다고 하니까 꼭 9일 날 변론 종결을 한다는 것은 좀 그런 생각은 좀 접어주시고, 한 길 정도 피고인들이
충분히 변론할 수 있는 일단은 재판부 계획은 9일 날 하는 걸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이라는 게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판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검사님, 변호사님들, 피고인들이 다 서로 도와줘서 같이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그러면 재판부도 뭐 방법이 없죠. 한 기회를 더 할 수밖에. 근데 변호사님들께서도 전문가시니까 이미 뭐 4, 5개월 전부터 요렇게 진행이 될 거다, 요렇게 정리가 될 거다라고 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또 일부러 뭐 시간을 끄시려고 막 그러지는 않으실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번만 더 공판을 좀 열어달라. 결심 가기 전에 한 번만 더 공판을 좀 합시다. 라고 재판부가 지난 마지막 공판, 이게 7일 공판 때 얘기를 했었다라는 거죠. 왜 이거 피고인도 많고요. 시간 많이 걸리니까 그러지 말고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가시죠. 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래서인 건지 보통 재판이 오전에 있을 땐 오전 10시쯤에 보통 잡힙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이 내란 재판도 10시에 보통 시작이 됐었는데 오늘은 오전 9시 20분에 결심 공판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평소보다 40분 더 빨라졌죠. 좀 더 시간을 앞당겨서 잡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경민 변호사님, 굳이 공판을 하루만 더 이렇게 하는 게 글쎄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 체포 시한이 1월 18일까지, 근데 체포 방해 혐의 선고가 이미 1월 16일에 이미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이 공판 하루 더 한다는 게 무슨 큰 차이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그렇죠. 저도 이제 그 전에는 뭐 좀 석방 가능성을 생각을 하고 네. 뭐 이제 연기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사실 저도 이제 정확하게는 그 의중까지는 좀 파악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제 뭔가 좀 빠르게 진행이 된다. 뭐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그렇고 이제 뭔가 재판이 조금 이제 졸속처럼 보인다라는 그런 입장을 조금 주려고 하는,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기일이 어쨌든 좀 속행되고 하면 네. 지금 이제 내란 전남 재판부가 지금 어쨌든 법률안이 지금 공포가 됐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또 이제 고려를 해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뭐 변호인 측에서는 여러 가지 좀 마지막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은 그 부분을 또 이제 제시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정확하게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그렇게까지 재판을 연기를 하면서 이제 다툴 실익이 있을까 네. 약간 생각이 돼가지고 사실 정확하게는 의중을 좀 알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추측컨대 아마도 재판이 좀 졸속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어필하고자 함이 아니겠느냐. 뭔가 더 얘기할 게 있고 우리는 더 논의할 게 있고 얘기할 게 있었는데 그런 걸 기회를 차단하고 그냥 바로 결심 공판하고 선고까지 갔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일단 이 직권재판부에서 이걸 받지 않았죠. 때문에 잠시 뒤 9시 20분에 오늘 결심 공판이 실제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검찰이 어떤 구형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돌아온 전환길입니다. 돌아온 전환길. 뒤에 보면 돌아온의 물음표가 지금 붙었어요. 기사 같이 보시죠. 이혼 체포 막던 정점식 반탄 앞장선 조광한 국힘 지도부에 지금 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변화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 변화를 선언한 이튿날인 어제 새로운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금 지명이 됐는데 누구냐? 정점식 의원이 정책위 의장에 그리고 조광환 이 남양주 병인가요? 이 당협위원장이 최고위원에 지금 지명이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지명을 두고 이런저런 말들이 나옵니다. 왜? 일단 정점식 의원은 이거 정점식 의원의 임명 자체가 이런 뜻 아니야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잠깐 영상 보고 오실까요? 인선은 당대표 권한이죠. 변화하는 모습을 신속히 보여달라는 지난 전당대회에서의 당신과 인심을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여당 지도부 일원으로서 무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넘기겠습니다. 네. 예, 오늘 발언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는 제가 사퇴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총장은 당대표가 임명권을 가진 당직자들은 모두 일간 사퇴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당헌상으로는 당대표는 정책위 의장에 대한 면직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지금 이 정점식 정책위 의장 혹시 뒤에 조광한 이 당협위원장의 목소리 같이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조광한 당협위원장도 정점식 이 의원과 비슷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저는 그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어요. 네. 왜 반대했냐? 윤석열의 불행을 이 반대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이 이런 식의 불행한 헌정사를 남기는 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상당히 과장되고 왜곡된 것들이 많잖아요. 네. 잘하셨다고 저는 미화하고 싶지는 않아요. 네. 그러나 대한민국 대통령을 그런 식으로 몰아가고 그런 식으로 끌어내리는 것은 역사적으로 전 불행이라고 생각해요. 네, 지금 정점식 의원 그리고 조광한 당협위원장 두 사람이 어떤 인물이냐 영상 보면서 느끼셨죠. 정점식 의원의 경우에는 사실 황우엽 비대위 때 정책위 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윤한 갈등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정책위 의장 계속 가는 거야 마는 거야 논란이 있어서 넣냐 빼냐 한참 논란이 됐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근데 그랬던 정점식 의장 그래서 결국 정점식 의장이 제가 그냥 사퇴를 하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근데 이번에 다시 정책위 의장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죠. 네. 정점식 의장이 이 재작년 2월에 이 배우자가 이 별세를 했었는데 그때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와서 눈물을 흘렸었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윤 전 대통령과 상당히 가까운 측근으로 얘기가 되는 친윤이다라는 거고요. 조광한 당협위원장 같이 볼까요? 이번에 지명직 최고위원, 네. 호남 출신, 전 더불어민주당 출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또 세게 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윤영걸 대표님, 네. 변화하겠다고 이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장 대표의 변화가 어느 쪽 변화야? 라는 얘기도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엊그제 장동혁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네. 12.3 개헌 비상계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사과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두 개가 문제가 있었죠. 하나는 시기가 너무 늦었고 하려면 12.3 때 했어야 되는데 벌써 한 달이 지났잖아요. 너무 늦었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진정성이 있을까? 진정성이 있는가는 사과 기자회견 할 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 후속 조치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 다음 날 인사하는 걸 보니까 오히려 친윤 쪽이 도로 강화가 된 거죠. 정정직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과거 대표하고 또 불화가 있었잖아요. 네. 정책위 의장으로 복귀가 됐고 또 조광한 저분은 남양주 전 시장 했던 분인데 탄핵 반대에 또 앞장섰던 네. 분인데 저분을 굳이 또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하고 또 윤민우인가요? 그 윤리위원장 네. 이런 분도 다시 기용을 윤리위원장으로 기용을 네. 하고 또 뭐 고성국 씨인가요? 그 강성 유튜버 있잖아요. 그런 분들 입당시키고 뭐 이렇게 한 거 보니까 오히려 친윤하고 거리를 두고 중도나 무당층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네. 오히려 윤 어게인 쪽으로 더 강하게 가는 거 아니냐. 국민의힘이 6월 지방선거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포기하는 거 아닌가. 내가 보기에는 윤 어게인 친윤만 갖고는 지방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가 없습니다. 중도층을 끌어안지 않으면은 할 수가 없어요. 그 큰 문제를 해답을 하지 않고 지금 네. 당권 경쟁에만 몰두하는 거.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6월 지방선거는 큰 희망이 없지 않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방송 보시는 만약에 국민의힘 소속 분들이면 아니 뭐라고 희망이 없다고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평소에 윤영걸 대표님이 하나 좀 애정을 갖고 말씀을 하시는 편인데 뭐 지방선거 포기했어요 라고 지금 굉장히 지금 세게 비판을 좀 하셨습니다.
그만큼 약간 이거는 원래 가야 할 게 역행하는 상황 아니냐, 변화가 아니라 우리 역행하는 원점으로 회귀인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 인사에 대해서 그렇지 이렇게 해야지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죠. 누구냐? 이게 뭐죠? 라고 얘기를 했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직접 보시죠. 장동희 대표는 솔직히 귀가 얇았습니다. 원칙을 버린 것이지요. 국민의힘 대표마저도 잘못됐다 하네? 그럼 무죄 선고하기가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이거는요, 절대 지지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요. 계엄 사과에 대해서 다들 여전히 많은 분들이 장동희 꼴도 보기 싫다 이런 댓글도 있네요. 근데 꼴 보기 싫다 이런 표현까지는 좀 저는 그까지는 아니고요. 그래도 지금은 대안이 없습니다. 장동희 대표 외에는. 국힘 주요 당직자의 찐윤 반탄 계엄 옹호자가 임명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누구냐 하면은 바로 정점식, 그리고 남양주시장 출신의 역시 친윤 조광한을 임명직 최고위원으로. 그래서 저는 이거는 굉장히 지지하고 잘했다고. 장동희 대표는 혹시나 이 방송 보시면은 어제는 아마 많이 섭섭했겠지만 제가 뭐 장동희 대표 미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장동희 대표에 대해서 무조건 지지는 아닙니다. 이제 조건부 지지를 3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가짜 보수 반드시 괴멸되도록 친한파들 내쫓아 주십시오. 친윤 인사 잘했다 해서 장동희 대표에 대한 진정성 그것까지 제가 믿고 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전날 분명히 이게 뭐죠? 라고 해서 물음표 한 7, 8개를 막 붙였던 전한길 씨가 친윤 인사 요거 잘했습니다. 끝까지 믿고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최창일 교수님, 전한길 씨 돌아온 겁니까? 1월 7일 날 그 장동희 대표의 네. 사과, 그 윤어게인에 대한 얘기가 없었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한단 말도 없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어차피 인사에서 봐야 되는데 인사는 지금 보신 거 그대로예요. 지금 정점식 의원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탄핵 집회에 가서 반대했고 네. 이게 지금 조광한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전 이제 남양시장도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봐서 아까 우리 윤 대표님 말씀처럼 고성국 씨도 입당했잖아요. 이 7일 다음 달 입당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봐서 국민의힘은 이제 거의 구제 가능성이 없다. 지금 뭐 전한길 씨 저런 얘기가 말이 된 얘기인가요?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닌데 그 조건을 내서 윤호계는 다시 해라. 네. 부정선거론을 다시 끄집어내라.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장동희 대표 지지하겠다. 저는 지금 이제 오늘 결심 공판이 있는데 네. 어떻게 저분들이 저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 전 국민의힘이 뭐 당면 개정한다고 그랬는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내용도 없고 7일날 이 사과도 의미가 없었고 바로 이 인사에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제가 볼 때 국민의힘은 정말로 해체하는 게 정답이다. 제 개인 생각입니다. 네. 그 말씀 어떻게 했어요? 제가 조금만 더 할 말이 많아요. 네. 평소에 굉장히 국힘에 애정을 갖고 말씀하시던 윤영걸 대표님이 세게 말씀을 6월 지방선거 이거 포기한 거 아니에요 말씀하셨는데 더 나가셨어요 지금. 최 교수님 지금 목소리가 안 나오는 와중에도 해체해야 됩니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화가 나신 거죠. 네.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국민의힘 윤리위가 첫 회의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윤리위 지금 여기 걸려 있는 사안들이죠. 특히나 한동훈 전 대표의 이 당원 게시판 문제 지금 윤리위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근데 윤민호 위원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직업 윤리로서 정치적 책임도 묻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얘기한 이 윤 위원장이 오늘 윤리위 첫 회의에서 어떤 얘기를 공식적으로 또 내놓을 것이냐. 잠시 뒤에 오늘 있을 윤리위 첫 회의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도 지워지는 중 뭐가 지워진다는 얘기인지 같이 보시죠. 공천원금 수사 미적대는 경찰 김경 미국 CES에서 엄지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죠. 지금 검은 마스크를 쓰고 이 캡 모자를 쓰긴 했습니다만 엄지척하고 있는 이 사람 바로 김경 시의원입니다. 김경 시의원 이번에 강선호 의원한테 공천 헌금 1억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죠.
그래서 경찰이 조사하려고 봤더니 한국에 없네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법무부에 혹시 귀국하게 되면 알려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니 나갈 때까지 몰랐다는 거야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럼 이 와중에 미국에 그럼 왜 갔느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CES에 참여해서 엄지를 척 들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된 겁니다. 지금 김경 시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의정 활동의 일환으로 6일부터 CES에 참석했다. 5일까지는 한국에서 어린 조카들이랑 오래전에 계획한 겨울방학 여행을 함께 했고 5일까지는 여행이었었고 6일부터 이제 의정 활동이다라는 얘기인 거죠. 미국 거주 중인 아들 내외는 일정이 맞지 않아서 만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럼 지금 미국에 간 이유가 오래전에 어린 조카들하고 같이 약속했었던 여행 그리고 의정 활동의 일환인 CES의 참석차라는 건데 근데 이게 이경민 변호사님 사실 지금 상황이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이 사안 관련해서 지금 자리에서 내려오고 막 전국이 며칠째 계속 이 사안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가운데 본인이 공천 헌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오래전에 계획해서 지금 CES에 참여할 상황이야? 라는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사실 뭐가 더 중요한지를 잘 모르는 것 같은 행동을 한 것 같이 느껴지는 게 이게 지금 이제 뭐 배당이 되고 나서 바로 이제 수사에 착수를 할 거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사람이고 네. 특히나 이제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금이 전달이 됐는지 여부가 지금 의혹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현금을 찾기 사실 쉽지가 않은 부분이고 그러면은 결국 이제 둘의 뭐 대화 내용, 관련자들의 대화 내용이나 뭐 다른 증거들이 있으면 압수수색을 통해 가지고 확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중요한 시점에 출국을 이제 어떻게 보면 출국을 막지도 못했던 법무부의 그런 책임도 있고 출국을 하고 나서 결국 이제 이후에 그런 행보들을 봤을 때는 이게 유력한 증거 자료들을 충분히 어떻게 보면 인멸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어준 것밖에 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지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뭐 네. 지금 이거를 막을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조사 과정에서 수사 과정에서 이번에 이렇게 이제 출국을 해서 이렇게 시간을 부여를 받아서 본인이 뭔가 이렇게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불이익은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그것보다도 일단은 증거를 좀 더 확보를 하는 게 빠르게 네. 지금 수사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을 버린 셈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증거 인멸의 시간을 좀 오히려 준 상황이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이제 미국에 지금 계속 있는 상황이죠. 아직 귀국하지 않았습니다. 뭐 주말 상간에 들어올 예정입니다라는 얘기는 있습니다만 사실 진짜 들어올지 아니면 좀 더 며칠 더 연장해서 있을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인 건데 이 김경 의원 텔레그램 계정을 새로 개설을 했다라는 거예요. 기사 같이 볼까요? 김경 텔레그램 계정 새로 개설 공천 헌금 증거가 지워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텔레그램이 같이 이 연동돼 있는 내 이 연락처에 이 저장이 돼 있는 연락처라고 한다면 텔레그램에 들어오면 이 가입을 하면 같이 뜨죠. 누구누구가 가입했습니다. 뭐 첫인사를 건네보세요. 뭐 이거 뜨거든요. 근데 이 사람 나갔네. 이 없는 계정이라고 지금 나오네라는 거예요. 이게 언제 없애고 새로 개설을 했느냐라는 겁니다. 주진우 의원이 SNS에 이렇게 올렸어요. 네. 강선우 1억 의혹 김경 수상한 텔레그램 계정 탈퇴 뒤 재가입을 했더라라는 저희 MBN 단독이었었죠. MBN 단독 기사를 이렇게 올리면서 어제 저녁 10시 49분에 김경 서울시 의원이 텔레그램에 재가입했다. 그래서 기존 휴대폰을 없앴다는 뜻인데 이거 증거인멸에 적극 나서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지난 7일이거든요. 지난 7일 밤 10시 50분 미국에 있는 시각인데 윤영걸 대표님. 네. 미국에 뭐 다른 미리 있었던 뭐 다른 거 내가 도피가 아니에요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왜 미국까지 가서 텔레그램을 탈퇴하고 다시 가입을 하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증거 인멸하러 미국으로 도피했다고 봐야죠. 작년 12월 29일 날 고발장이 접수됐거든요. 네. 근데 경찰에서 손을 전혀 안 썼어요. 바로 소환을 하든지 출국 금지하든지 압수수색하든지 뭐 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출국해서 미국에서 지금 원격으로 증거 인멸하고 있는 거죠. 그때 관련자들 또 말 맞추고 저 텔레그램은
탈퇴했다가 새로 가입하면 과거에 있었던 게 싹 없어지거든요. 네.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흔적도 없어요. 포렌식을 해도 안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증거인멸하러 갔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렇게 배짱 좋게 미국 가서 CES 첨단 그 장비 전시하는 데 아니에요? 네. 그거를 범법 혐의자가 그 CES 가서 엄지척 올릴 때가 그게 가당치는 한 건가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렇다고 봐요. 지금 정권의 실세가 내 뒤에 있다. 그런 자신감 없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으면 갈 수가 없다. 그 처음에 2022년 4월 21일 날 네. 강선호 의원이 김병기 과거 원내대표하고 대화했잖아요. 전화도 아니고 대화하는 게 녹음으로 나왔어요. 네. 강선호 의원이 돈 받았는데 살려달라고 하는 거. 그때 김병기 원내대표는 어떡하냐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연루가 안 됐다는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제가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 날 바로 단수 공천이 됐어요. 공천 배제도 아니고 복수 공천도 아니고 단수 공천이 됐어요. 그러니까 누가 도와준 거예요? 누가? 지금 실세 아니면 도와줄 사람이 있나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오면은 실세도 다쳐. 너희들 조심해서 수사해. 이거죠. 그리고 그 녹음 테이프가 누가 공개했겠어요? 지금은 뭐 아무도 안 했다고 하지만은 네. 김병기 의원이나 김병기 의원 바로 뒤에 있는 사람 측근이 공개하지 않았겠어요? 예. 바로 이렇게 단수 공천이 됐는데 이거는 내 뜻하고 관계없다. 이런 거를 밝히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김경 의원이 출국이 단순한 출국이 아니라 거대한 음모 세력, 비호 세력이 뒤에서 봐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미국에 가서 여유 있게 CES에 참석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텔레그램도 그냥 삭제하고 재가입을 하고 미국에서 원격으로 할 건 다 하고 그러고 오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인데 근데 이런 상황들이 김경시 의원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곳곳에서 증거인멸 정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김경시 의원의 경우에는 말씀드렸죠. 지난 7일 밤 10시 50분에 텔레그램을 탈퇴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톡도 대화 불가능 버전으로 지금 해놨어요. 그리고 인스타그램 계정도 비공개로 전환을 했습니다. 다 일괄 SNS 관련을 다 차단을 해놨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김경시 의원 말고 강선우 의원의 전 사무국장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의혹에 따르면 1억을 김경시 의원한테 받았다라고 강선우 의원은 김병기 당시 이 공관위 간사한테 얘기를 했었죠. 그 돈을 받았다고 지목이 되는 사람이 이 사무국장인 건데 작년 12월 29일에 고발이 들어갔는데 12월 30날 텔레그램을 바로 탈퇴를 합니다. 그리고 김경시 의원 그리고 이 김병기 의원 주변에서 사실상 김병기 의원은 최측근이었다라고 얘기가 되는 한 동작구 의원은 안드로이드 휴대전화를 썼는데 이걸 아이폰으로 교체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경민 변호사님, 저희가 볼 때는 저희가 좀 과하게 지금 보는 겁니까? 이거 좀 수상한 거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하는 이유가 네. 임의로 제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불시에 들이닥쳐가지고 압수수색해서 가져가는 거거든요. 네. 가져가는 게 제일 먼저 이제 가져가는 게 뭐냐면 휴대폰입니다. 공교롭게도 김경 서울시 의원, 강선호 의원의 전 사무국장, 네. A 동작구 의원 다 바꾼 게 지금 휴대폰과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 뭐 너무나 이제 결국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지금 이런 행동을 한 걸로 보여지고 뭐 나중에 수사 절차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어떤 진술을 할지 그다음에 뭐 어떻게 말을 맞춰서 조사를 받을지를 모르겠지만 만약에 조사받는 과정에서 정말로 뭐 이런 혐의가 어느 정도 드러나는 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지금 저런 행동들은 나중에 이제 신병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때 증거인멸을 했고 앞으로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이제 하나의 자료들로 쓰일 수 있어가지고 네. 앞으로의 수사 과정에 있어서는 이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증거를 확보를 해야 되고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증거인멸의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는 또 이제 이런 피의자들의 불이익으로 아니면 관련자들의 불이익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지금 이게 다 좀 증거인멸 정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실상 경찰 수사 과정에서 안 좋게 보여질 거다. 그러니까 구속 여부를 따질 때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좀 따질 수 있죠. 구속될 가능성이 좀 높아질 수 있는 거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에요. 오늘 국민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경찰 꿈을 대는 새 키맨들 메시지 지우고 휴대폰을 교체하는 정황들이 다 포착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변호사님,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러니까 압수수색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왜 관련해서 압수수색이 없는 상태로 며칠이 지금 지나고 있는 거냐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 이게 뭐 너무나 조심스러운데 정치인들이 이렇게 돈을 받고 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 좀 수사기관에서 빠르게 착수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뭐의 눈치를 보는 건지까지는 정확하게 뭐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수사기관에서는 그러면 이제 배당이 됐으면 그 즉시 뭔가를 이제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가는 게 이제 응당 이제 수사기관이 해야 될 의무고 책무거든요. 통상적인 이 통상적인 과정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시간을 알아서 이제 그런 이제 이 관련자들이 뭔가 이제 말을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줬다라는 것 자체가 수사기관에서 수사 의지가 있나라고 국민들은 당연히 그렇게 이제 의구심을 들 수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이게 수사를 했을 때 아무런 이제 증거가 나오지 않고 실제 확인해봤더니 뭐 증거가 불충분해서 무혐의 나왔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우리가 수긍을 하려면 그 과정 자체들이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과정으로 갔어야만 이게 수긍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처음부터 이렇게 첫 단추에서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뭔가 이제 퇴로를 열어주는 듯한 이 시간을 주고 이제 뭔가 특히나 이제 이런 뭐 돈이 오고 간 사건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 증거 확보가 중요한데 그런 네. 부분도 이제 미진하게 했었다라고 하면은 과연 누가 이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수사기관에서 지금 이제 너무나 시간이 지금 딜레이가 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는 조금 더 이제 빠르게 착수를 하고 증거도 확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재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압수수색이 먼저 이루어졌었어야 되는데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통상 보면 이런 일이 있을 땐 압수수색을 하고 압수수색으로 이 확보한 물건, 자료들을 분석을 해보고 난 다음에 무엇을 불러서 물어봐야 될지를 알고 소환 조사를, 참고인 조사를 좀 병행해서 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일단 불러서 얘기를 듣는 그 상황이 먼저, 압수수색보다 먼저 좀 이루어지고 있어요. 동아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김병기 탄원서 전 구의원 1,000만 원 전달 인정. 네, 이 탄원서가 사실 이 최초 나왔었던 게 탄원서를 쓴 사람이 바로 전 구의원들이었었죠. 전 구의원 이 쓴 사람을 불러서 경찰이 들어봤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인정을 했더라라는 건데 구의원 어제 들어가는 모습 제가 포착했거든요. 직접 보시죠. 김병기 의원 측에 1,000만 원 전달한 거 인정하십니까? 김병기 의원 지시로 후원금 걷어서 전달한 적 있으십니까? 성실히 받았으면 좋아봤습니다. 그러면은 1,000만 원 전달한 적 없다라는 뜻입니까? 아니, 그 다른 내용은 1,000만 원 전달한 게 있지 않습니까? 잠시만요. 뒤에 좀 불러주십시오. 그 외에 추가적으로 전달한 적 없습니까? 네, 기자들의 질문이 많았습니다만 뭐 당사자가 얘기를 하진 않았고 이제 변호인이 아예 뭐 받았다는 거죠. 내가 줬으니까 받았다고 좀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0만 원 지금 전달한 걸 인정을 했다라는 건데 이 변호사님, 이게 사실 줬어요, 준 게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본인도 사실 처벌을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이게 이제 뭐 정치자금법이든 지금 뇌물이든 어떤 성격의 돈이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뭐가 됐든 준 사람도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준 사람이 본인이 줬다라는 식의 진술을 했다라면 그 진술이 유지되어야만 진술의 일관성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 말이 신빙성이 있다라고 보게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전직 구의원이 돈을 줬다라는 의미의 탄원서가 기존에 이제 제출이 된 게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어쨌든 수사기관에 접수가 됐고 이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소환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변호인이 했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는 일단 그게 전달이 됐고 그 이외에는 뭐 다른 게 전달된 게 없다라는 취지로 읽혀지는 대목이라서 일단 어제 뭐 조사에서는 뭐 조심스럽지만 아마 이제 돈을 전달을 했다라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네, 일단 본인이 처벌을 받을 게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준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지금 일단 받은 적 없다 혹은 되돌려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을 윤영걸 대표님 또 어디까지 또 믿을 수 있는 거냐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근데 저 말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게 너무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2020년 설 연휴 전에 네. 처음에 드렸더니 아이고 그 명절 건 너무 많고 그렇다고 공천 헌금으로는 너무 적어 해서
반려했다가 다시 가져와 해서 갖다 줬다잖아요. 그러니까 시기까지도 딱 맞아요. 지방선거 앞두고. 그러니까 저렇게 디테일한 게 저렇게 나올 수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상당 부분은 사실의 가능성이 높다. 네. 전달한 장소나 시기나 모든 게.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구 지방의원 그 후보자가 공천 헌금을 냈다는 뇌물을 줬다는 게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그거보다 더 큰 거는 이렇게 탄원서를 썼는데 왜 탄원서가 없어졌어요? 그게 더 큰 문제 아니에요? 이게 민주당의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엉터리고 부패 카르텔이 아닌가. 왜 탄원서를 썼으면 그거를 바로 조치를 하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처리해야 되는데 왜 없다고 나오느냔 말이죠. 거기에 또 지금 청와대 1부속실장 하는 김현지 목소리도 육성 테이프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전달이 돼서 조치를 기다려라 이런 얘기도 있었다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때 당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실세들이 관련된 공천 시스템적인 비리다. 이거부터 저는 파헤쳐야 되는데 이게 지금 경찰이 압수수색 하나 제대로 안 하고 지금쯤 불러서 언제 탄원서 냈는데 지금 불러서 얘기 몇 마디나 듣겠어요? 압수수색도 전격적으로 의회적으로 갑자기 기습하듯이 해야 되는데 시간 나면 오세요. 이래가지고 수사할 수 있겠어요? 지금 경찰은 경찰이 아니라 비호청입니다. 비호청. 아니면 무마청이고 지금 경찰은 제 기능을 상실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최창일 교수님 목소리가 안 나오는 사이 윤영걸 대표님이 오늘은 화가 나셨어요. 네, 지금 이 비호청이에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경찰이 분명 속도를 좀 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만약에 김경시 의원이 이번 주말에 들어올 예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 주말이 아니라 좀 일이 많아서 더 있다 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일은 더 커질 수 있겠죠. 실제로 주말 사이 귀국을 할지 여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먼저 첫 번째. 네. 오늘도 트럼프 대통령 자주 나와요, 요즘. 네. 여기가 어디냐라는 건데 하얗게 지금 눈으로 덮여 있죠. 눈으로 덮여 있는 이곳 그린란드입니다. 그린란드. 요즘 많이 거론이 되고 있죠. 기사 같이 볼까요? 덴마크와 내주 그린란드 합병 논의 미 국무 외교 우선 군사력은 옵션이라는 거죠. 덴마크의 이 땅이네. 지금 덴마크 자치령이죠. 그린란드를 이거 미국이 살게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당장 다음 주에 덴마크랑 만나기로 했어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Why has the administration not taken Denmark's offer to discuss the situation in Greenland? And I'll be meeting with him next week. But will you? The president always retained the option. Every president, not this president, every president always retains the option. I'm not talking. 네, 다다다다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다음 주에 덴마크 만날 거예요. 그리고 만나서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실제로 뭐 여러 가지 미국의 국가 안보에 만약에 위협이 있다고 하면 뭐 대통령은 뭐든지 뭐 군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선택지를 좀 갖고 있습니다. 옵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군사적 수단도 옵션입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이게 최창일 교수님. 네, 목소리 좀 괜찮아지셨을까요? 글쎄, 네. 지금 이 마코 루비오 말을 듣고 군사 조치는 이게 옵션 중에 하나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지금 약간 그런 식으로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마코 루비오는 얘기를 하는데 옵션에 군사 조치가 들어 있는 것 자체가 사실 놀라운 거 아닙니까? 옵션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네. 미국의 지금 요즘 행태는 완전 제국주의의 전형이에요. 패권 국가의 모습이고. 마두로가 뭐 여러 가지 부패 혐의나 마약 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주권 국가의 대통령을 압송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자기 나라 법정에 세우는 거예요. 물론 이제 미국이 2020년도에 마두로를 기소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가원수를 군사력을 동원해가지고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미국이 말하는 자유주의 국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린란드에서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중국과의 관계. 베네수엘라의 원유가 80%가 중국에 수출돼요. 그 중국과의 관계도 지켰던 것 같고 그린란드까지 한다는 얘기 유럽에서도
지금 유럽, 영국이나 프랑스에서는 좀 이제 긍정적인 얘기를 냈는데 트럼프에 대해서 말이죠. 저쯤 되면 저는 미국이 고립될 수도 있다. 그리고 오히려 역풍이 불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네. 중국이 이제 이 동남아에서의 지도력을 인정하고 또 러시아가 유럽에서의 지도력을 인정하면서 미국도 가겠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 서방부의 미국의 이익을 지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이 행태는 너무 많이 나갔어요. 그린란드까지도 저 옵션을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린란드까지도 군사적 행동할 수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히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명분으로 미국을 오히려 나라로 빠뜨리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의외로 네. 국제사회에 국제법 위반인 건 분명하고 네. 국제사회 역풍이 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거침없이 막 나가다 보면 이거는 오히려 미국이 고립이 될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이 실제로 미국이 우리 뭐 군사 조치 아니라 매입할 거예요.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땅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다만 군사 조치도 옵션은 있긴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일단 돈으로 사는 방안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 게 로이터의 보도가 같이 볼까요?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5만 7천여 그린란드 주민한테 일시불로 금전을 제공하는 방안을 미국이 검토를 해왔다라는 거예요. 얼마를 주려는 거냐? 한 명당 $10,000에서 $100,000 요 사이, 요 범주 내에서 좀 주는 걸 논의를 하고 있다. $10,000에서 $100,000 그러면 약 한 우리 돈으로 따지면 1,450만 원에서 1억 4,500. 물론 범주가 굉장히 넓긴 넓어요. 근데 뭐 최대로 쳐서 $100,000 범위라고 하니까 최대 $100,000를 1인당 준다고 했을 때 이 돈을 1인당 다 그린란드 주민들한테 준다고 하면 윤영걸 대표님. 네. 혹시 미국이 1억 5천 1억 5천 일시불로 줄게. 대신에 제주도 우리가 좀 살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유, 뭐 말도 안 된다고 반대하겠죠. 아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네. 예, 그린란드 주민들을 대상으로 가스라이팅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단돈 뭐 1억 정도 받고 나라를 팔아먹는 뭐 그런 데가 있겠습니까? 근데 미국에서 저렇게까지 전방위 매수까지 얘기하는 거는 네. 그 과거를 보면 또 알 수 있어요. 1626년 병자호란 10년 전에 미국 그 네덜란드가 그때 미국 맨하탄 이쪽에 네. 근방에 많았거든요, 뉴욕에. 그때 네덜란드 주민들이 인디언한테 $24, 우리 돈으로 한 4만 원에 맨하탄을 샀어요. 근데 지금은 어마어마한 재산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또 알래스카도 사실 산 거고 또 캘리포니아 뭐 저쪽에 뉴멕시코 이쪽도 사실 멕시코한테 다 인수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린란드도 뭐 사겠다 하는 건데 저는 뭐 군사 작전이나 사겠다 이런 거는 상당히 엄포용이고 혼란용이다. 미군이 그린란드를 좀 안정적으로 주둔하면서 자기네 영향력을 극대화하려는 어떻게 보면 포석의 하나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돈 받고 나라를 팔아먹을 주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 그린란드에 대한 애정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사랑은 굉장히 생각보다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2019년에 지금 보시면 트럼프 이 건물이죠. 트럼프라고 딱 찍혀있죠. 금색입니다. 트럼프가 좋아하는 금으로 만든 이 빌딩이 그린란드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저 합성된 사진을 본인이 합성을 했는지 이거를 해서 다 공유를 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그러니까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 2019년 그때도 6년 전, 7년 전에도 이 그린란드를 눈독을 좀 들이고 있었다라는 게 좀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일각에서는 얘기를 하는 게 자꾸 이렇게 밖으로 뭔가 이 문제를 만드는 게 내부에서 나오는 소리를 좀 줄이려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전략적으로 그러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도 나오긴 나오죠. 오늘 트럼프 대통령 관세 재판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 시각으로 언제인지 같이 볼까요? 네, 오늘 미 연방 대법원에서 결과가 나와요. 지금 이 관세 결과 오늘 이제 현지 시각으로는 9일 오전 10시, 우리 시각으로 하면 9일 오늘 밤 자정이죠. 10일 0시가 된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또 힘이 될지 안 될지 여부가 또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인물 안성기 씨죠.
안성기 씨. 네,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쓸쓸하고 주름진 얼굴이 아름다웠던 배우 안성기 씨. 이젠 안녕히 가십시오. 오늘 안성기 씨의 발인입니다. 네, 안성기 씨의 이 발인. 지금 현재 이 영상 저희 준비된 게 있을까요? 같이 보고 오시죠. 네, 명동성당에서 이 아산병원에서 나오는 출관하는 모습을 좀 보셨습니다. 그리고 명동성당에서 이 발인이 있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네, 이 안성기 씨 오늘 영결식, 오늘 영정 사진은 정우성 씨가 들고 있었고요. 그 뒤를 이정재 씨가, 그리고 이제 운구를 하는 설경구 씨, 뭐 유지태 씨 등의 이제 모습이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안성기 씨가 걸어온 이 길 자체가 한국 영화의 역사였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만큼 굉장히 이 기라성 같은 이런 배우들이, 굵직굵직한 배우들이 지금 다 선배님 가시는 길에 이 사진을 들고 또 운구를 하는 지금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안성기 씨 생전에 미담이 이제 공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안성기 씨 매년 아파트 관리실 직원들을 호텔로 불러서 식사를 대접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보면 윤영걸 대표님, 생전에 이 본인이 사신 아파트의 관리 직원분들을 다 호텔로, 이 5성급 호텔로 불러서 이 사모는 이 한복을 입고요. 본인도 정장을 떼고 감사 1년 동안 감사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식사를 대접했다는 얘기가 이제 지금 사후에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쵸. 대부분 뭐 출세한 사람이나 돈 많은 사람들이 뭐 명절 때 관리 직원들, 아파트 관리 직원들 뭐 비누 세트, 치약 세트 정도는 돌릴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은 힐튼 호텔에, 특급 호텔에 모셔가지고 한복 입고 부부가 관리 직원들 정성스럽게 접대를 했다는 거죠. 저거는 굉장히 정성이 아니면 안 되죠. 저도 뭐 서울 근교에서 안성기 씨를 자주 본 적이 있었어요. 어디서 보셨을까요? 서울 근교 용인에 있는 골프장에 항상 나타나셔가지고 항상 보면은 여러 사람하고 오지도 않고 혼자서 이렇게 소탈한 모습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걷는 모습을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뭐 무게감이나 여러 사람 몰고 다니지도 않고, 그래서 안성기 씨가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순재 씨, 윤석화 씨 이런 사람들 같이 오버랩 되면서 우리나라 추억의 역사의 한 페이지가 좀 넘어가는 느낌이 아닌가. 가장 인간적인 배우였기 때문에 우리한테 가슴에 더 오래 남지 않겠는가, 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 안성기 씨 오늘 정말 영원히 영면으로 들어가시지만, 하지만 우리 마음에는 영원히 또 길이 남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